달러 제국이라고 일컬어졌던 미국이 몰락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대질문이 던져졌습니다. 과연 중국 위안화가 이제 미국의 기축통화 지위를 빼앗을 것인가 하는 또 질문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정도를 보면 미국 GDP의 2%가 늘어나는 것과 중국 GDP의 4%, 5%가 늘어나는 것과 비교해 보면 늘어나는 그 규모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의 벽돌 쌓기가 더 빠르다라는 거죠. 중국이 기축통화국으로서 위안화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행보를 장기적으로 지속해 나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은 TWD, 대만 달러 환율이죠. 1985년에 있었던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만들었던 그 플라자 합의, 그것에 버금가는 어떤 협정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시장의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만 중앙은행 총재 또 총통 나서서 미국과의 무역협상 의제 안에 환율이 아예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라고 긴급 진화에 나서는 움직임도 있어요. 그것이 다시 이 대만 달러 환율을 다시 이렇게 급등했다가 급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는 있습니다. 보시면 미국에 대한 스페인, 이탈리, 브리튼, 프랑스, 저머니, 스웨덴, 덴마크 많은 유로피언 국가들이 미국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이 급격히 추락합니다. 이렇게 추락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EU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 속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끊을 순 없고 EU는, 근데 미국 입장에선 EU로부터의 수입 의존도가 이만큼 있으니 그러니까 단순히 수입 안 하면 미국은 나홀로 살 수도 없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미국과 EU 간의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EU 회원국들이 미국의 수출을 못하게 되는, 미국의 수출 장벽이 놓이게 되면 그 밖에 나머지 나라에라도 적극적으로 수출을 해야 될 텐데 수출을 하지 않으면 공장 가동이 멈춰서고 그러면 일자리가 줄어요. 특히 마크롱 대통령이나 몇몇 지도자들은 더 강한 목소리를 내고도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EU의 CPTPP 합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중국과 적극적인 협력은 아니더라도 나름 제한적인 측면에서의 협력은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4월 마지막 한 주입니다. 통화 패권을 쥐고 있던 미국이 이 달러 패권이 흔들리는 모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달러 제국이라고 일컬어졌던 미국이 몰락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대질문이 던져졌습니다. 과연 중국 위안화가 이제 미국의 기축통화 지위를 빼앗을 것인가 하는 또 질문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매년 경제전망서를 쓰고 있고 또 2025년 전망을 함에 있어서 2025년 경제는 결국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전쟁을 펼쳐나가는지에 따라 달려있다시피 한다라는 말씀을 누차 드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2.0서를 통해서도 마찬가지 트럼프 2.0 시대 글로벌 경제에 전환이 일어나고 시장이 대변화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달러 패권의 흔들림, 이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는 자기가 스스로 왕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만드는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왕이 아니라 자국 경제를 그냥 불태워버리는, 달러의 가치를 급격히 끌어올렸었던 미국이 이제 갑자기 그 달러 종이돈에 기름 붓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도 만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집중해 보려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이
자기 스스로를 공격하는, 마치 다른 나라들을 다 공격하는 듯한 상호관세 전쟁을 펼쳐나가다가 그게 결국 자국의 부메랑이 되어서 충격을 주는 모습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 그게 오히려 Make America Great Again이 아니라 Make China Great Again 아닌가 하는 웃지 못할 더 이코노미스트의 표지도 등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달러 패권 그 지위가 흔들리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외환 시장에서 주요국 통화의 비중을 한번 변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평균 이 장외 외환 거래량 또 역내외 쌍방 거래량이니까, 이 거래량은 쉽게 말하면 제가 돈을 드리는 거예요. 받는 사람도 돈을 받는 거죠. 그럼 10,000원을 드리면 10,000원을 받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 거래량을 추산할 때는 200%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근데 그 200%를 제가 100% 기준으로 치환한 겁니다. 2분의 1로 나누면 되죠. 그랬을 때 이 외환 시장에서 미국 달러가 거래되는 비중, 그게 44%대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유로화 저물고 있습니다. 엔화 저물고 있습니다. 영국 파운드와 미세하게 저무는 듯한 모습입니다. 호주도 그렇고 캐나다 달러도 그렇고 스위스 프랑도 그렇고, 소위 말하는 기축통화국 혹은 기축통화국적 지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의 이 통화가 세계 외환 시장에서 거래 비중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거나 주춤한 모습입니다. 위안화는요? 위안화는 불과 2001년 당시 약 25년 전만 해도 위안화 거래 비중은 0%였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들어서 조금 색깔이 생겼죠? 조금 자리를 올라갑니다. 그러더니 지금의 경우 22년 기준 3.5%로 도약합니다. 다시 이 중국 위안화의 비중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추세를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큰 그래프에서 중국 위안화만 떼놓고 쫙 연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장해 보면 바로 이런 그래프의 모습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 기준을 100% 기준으로 바꿨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자료는 200% 그 자체 기준으로 정식으로 보여드리는 자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세계 외환 시장에서 위안화로 거래되고 있는 그 비중 자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2001년 당시 0%였지만 2010년 당시 또 0.9%로 올라섰지만 2019년 4.4%로 올라섰고, 제가 한 2020년, 21년쯤에 이 비슷한 자료를 보여드렸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4.3%였었어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가 BIS가 3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거든요. 역시 3년이 지난 지금 또 다른 데이터가 발표됐는데 7%로 올라섭니다. 위안화로 거래되는 결제 비중이 절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달러의 지위가 흔들리는가라는 관점에서는 그닥 그대로인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위안화가 상당 부분 다른 통화를 누르고 올라서는 모습은 명확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지금까지도 미국의 비중은 44%고 그리고 위안화의 비중은 3.5%밖에 안 되니까 될래야 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비교입니다. 그러나 추세적으로 봤을 때 위안화가 상당 부분 자리를 차지해 나가고 있는 모습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2025년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트럼프 2.0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바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4월 들어서 5월 들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지 우린 들여다봐야 됩니다. 마침 기사가 발표됐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SCMP라고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여기서 분석을 했더니 기업의 24%가량이 위안화 결제를 늘릴 거라고 했고, 이미 작년 2분기 21.5%에서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 2분기 기준 21.5%로
위안화 결제를 늘려나갈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비중에 비해서 지금은 더 늘어나 있다는 거죠. 왜 늘어나 있을까요? 바로 달러 가치가 들쭉날쭉해서죠. 또 미국 통화에 대한 신뢰감이 무너져서죠. 미국 통화에 대한 신뢰감뿐만 아니라 미국 국격이나 미국 경제 상황이나 또 부채 수준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고 달러 인덱스도 떨어지고 이제 안전자산으로서 지위가 다소 흔들리는 모습도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위안화로 결제를 늘리자. 또 역시 중국과 더 많은 교역을 하고 있는 나라들 입장에서 또 미국과 등지고 있는 배타적인 중국 우방국들, 중국 동맹국들 관점에서는 굳이 달러로 결제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중장기적인 지정학적 흐름과 그리고 위안화의 공격적인 기축통화 지위로서 자리를 매김하기 위한 움직임과 또 트럼프 2.0 시대의 달러의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가 흔들리는 모습이 다 같이 맞물리는 국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달러 패권을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배경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미중 간의 경제적 지위를 판단해 봐도 그런 부분들이 무시하지 못할 만큼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24년 기준으로 미국 GDP 규모와 중국 GDP 규모를 나열했습니다. 네, 당연히 G1 그리고 G2 국가가 지금 1위, 2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국 GDP 규모가 절대적으로 크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중국의 GDP 규모도 무시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규모를 갖고 있다. 한국 GDP 규모랑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GDP 규모의 10배가 넘는 게 중국 GDP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미국은 2%로 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중국은 4%, 5%로 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GDP 규모가 늘어나는 정도는, 그죠? 늘어나는 정도를 보면 미국 GDP의 2%가 늘어나는 것과 중국 GDP의 4%, 5%가 늘어나는 것과 비교해 보면 늘어나는 그 규모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의 벽돌 쌓기가 더 빠르다라는 거죠. 더 큰 높은 벽돌을 쌓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아직 미국의 지위가 높지만 중국의 벽돌이 더 높게 쌓여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언젠가는 중국의 경제적 지위가 미국의 지위를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는 가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 경제력이 또 교역량이 세계 주요국들과 좀 더 이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자국 통화의 기축통화, 패권 이런 것들을 가져가기 위한 더 좋은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겠다라는 가정도 크게 틀림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미국 경제 성장률이 종전까지만 해도 2.9, 2.8, 2.7 굉장히 괜찮은 성장 흐름을 유지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미중 패권 전쟁 또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고 나서 IMF의 경제 전망 보고서를 또 열어보니 2.7은 어렵겠구나. 1.8밖에 안 되겠구나. 2026년조차 2.1% 성장도 채 안 되겠구나. 1.7% 정도 되겠구나. 생각했던 것보다 이 미중 무역 전쟁과 관세 전쟁의 충격이 미국에게도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는구나. 이게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감, 미국 경제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그 기대감이 줄어드는 거죠. 그게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를 흔들리게 만드는 배경이 되겠죠. 실제 자료 보시는 것처럼 세계 GDP 증가율을 기존의 3.3에서 2.8%로 내렸는데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발표된 이후의 조정입니다. 그 전에 조정치는 3.3%였다가 2.8%로 내려왔으니까 세계 경제가 종전보다는 고성장하지 못할 거라는 조정인 겁니다. 그런데 일본 조정폭은 0.5%포인트예요. 중국 조정폭은 0.6%포인트예요. 물론 한국 조정폭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미중 무역 전쟁과 관세 전쟁의 영향도 있겠지만 우리 한국 경제 대내적인 정치적 불확실성, 정치적 혼란, 그것들이 또 역시 반영됐다고 감안해 보다면 미국 경제를 0.9%포인트 조정했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조정이 아닌가,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관세 전쟁을 하고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외쳐왔는데 오히려 미국 경제에 부작용을 주고 미국만 더 손해가 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게 만들죠. 그게 결국 미국 경제를 혹은 미국 달러화를 또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를 흔들리게 만드는 배경이라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미중 간의 무역 전쟁 그리고 중국의 반격, 이 부분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 미국에 대한 그 공격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 왜 이렇게 중국을 반격하느냐? 논리적인 근거를 세우는 게 뭐예요? 미국은 물론 만성 무역 적자국 맞아요. 만성 무역 적자국이지만 그 만성 무역 적자 규모에서 중국으로부터의 무역 적자 규모가 절대적으로 큰 것도 맞아요. 그러나 이 빨간색 선을 보세요. 전체 미국의 무역 적자에서 중국으로부터의 무역 적자 비중이 계속 급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그래프를 놓고 봐도 전체 무역 적자에서 주황색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중국은 멕시코나 캐나다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우회 수출하거나 우회적 수출을 단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결과적으로는 미국으로의 수출이 기본적으로 줄어들게 만들 수 있는 배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미국이 왜 중국한테 이렇게 관세 보복을 하느냐? 우리 중국으로부터의 직접 미국 수출액은 줄었는데, 그리고 우리와의 직접 무역 수지 적자 폭은 많이 감소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노력해 왔는데 왜 중국에게 관세를 부과하느냐? 그죠? 그 부분을 주장하는 겁니다. 주장의 근거도 만만치 않게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공격하냐면, 더 중요한 것은 시진핑 주석이 세계 정상들과 만나기 위해서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정상회담 합시다. 스페인 정상과의 회담을 했죠. 시진핑이라는 인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진을 아무거나 검색해 보세요. 주로 표정이 어떻습니까? 무뚝뚝해요. 무표정이에요. 표정에 변화가 없어요. 근데 두 정상이 상당한 수준으로 웃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게 사진을 찍기 위한 모습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렇게 웃으면서, 방긋 웃으면서 사진을 잘 안 찍거든요. 그만큼 정상 간의 이런 회담을 통해서 뭔가의 동맹적 관계, 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해 나가보자 하는 뭔가의 논의를 했다라고 우리는 헤아려 볼 수 있겠죠. 그뿐 아닙니다. 보신 것처럼 한미일 외교 장관급 고위 회담을 가졌죠. 이것도 왜 그런 겁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수출량이 제동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중국의 대미 수출이 제동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관세 장벽을 펼치니까요. 그러면 나름 그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국으로 수출 못하던 것을 다른 나라로 수출할 수 있으면 나름 여지가 생기겠죠. 바로 그겁니다. 세계 많은 국가들이 미국이라는 세계적인 그 소비 시장을 겨냥해서 수출을 해 왔는데, 이제 미국으로의 수출이 막힌다 그러면 그걸 어딘가는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알루미늄과 철강을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생산하는데,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율을 올리다 보니까 미국으로 수출을 못해요. 그럼 수출 못한 철강 알루미늄이 어떻게 됩니까? 유럽으로 보내는 거죠. 저렴하게 보내는 거죠. 이렇게 이들끼리 정치적 동맹이라든가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자라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미국이 이렇게 세계 만국에 대해서 관세를 조치를 할 경우 우리는 우리끼리 그런 뭔가의 교역을 통해서 살 길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중국이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미국의 거세게 대항하지는 않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다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중국은 계속 같이 맞대응하고 유럽도 같이 맞대응하는 그런 표현들을 계속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국이 이런 면에서 공동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제가 자주 보여드렸던 그래프입니다. 미국의 GDP 규모가 26.3%예요. 근데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의 총 GDP 합계는 73.7%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이럴 때일수록 대미 수출이 막힐 테니까 우리끼리 교역을 많이 강화하자 하는 공동 대응의 움직임을 가져가는 행보를 보면서 미중 무역 전쟁이 트럼프 입장에서 계속 지속했다가는 내가 고립되는구나.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내가 고립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다소 관세 전쟁에서 또 미중 무역 전쟁에서 한 발 물러서는 행보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죠. 자료 보시는 것처럼 베센트가 뭐라고 합니까? 미중 간 무역 이슈에 관해서도 빅딜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만약 중국이 재균형을 원한다면 함께 그렇게 하자. 믿기 어려울 정도의 기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공격했습니까? 미국이 공격한 거 아닙니까? 제가 친중 성향을 갖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분명 오늘 내용 들으면 사람들이 저 사람 친중 성향인가 봐. 친미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친중으로 바뀌었나 봐. 아마 이런 댓글이 달릴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게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 어쨌든 관세 전쟁을 선포한 그 장본인이 트럼프 미 대통령이고 관세 전쟁을 발표했는데 근데 중국이 보복 조치를 같이 맞대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복 조치 하지 말라고까지 경고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복 조치를 바로바로 대응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보복이고 보복의 보복이고 보복의 보복의 보복이고 계속 싸운단 말이에요. 안 되겠다. 내가 이 중국에게 공격을 가했지만 좀 중국이 먼저 전화 올 줄 알았는데 중국이 먼저 고개를 숙이고 우리 이러지 맙시다. 싸우지 맙시다. 전화 올 줄 알았는데 아무 전화도 안 오는 거예요.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연락하는 거죠. 내가 때리긴 때렸지만 우리 화해하도록 하자. 좀 제발 좀 전화 좀 해다오. 이렇게 역전된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국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실 이 표현도 표현이지만 급도 달라요. 여러분, 일국의 재무부 장관이잖아요. 우리 경제부총리급인 거잖아요. 미국에. 근데 외교부 장관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외교부 대변인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싸우기를 원하지 않지만 싸움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무시무시한 표현이죠. 그래, 나도 싸우고 싶지 않아. 싸움은 네가 걸었잖아. 그리고 네가 싸움 걸어도 나는 두렵지 않아. 그러니까 화해를 원한다면 네가 원해. 네가 얘기해. 네가 전화해. 이런 입장을 표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중 무역 전쟁의 경과가 생각했던 것보다 미국이 으르렁 되면 중국이 깨갱할 줄 알았는데 깨갱 안 하고 중국도 으르렁 하는 거예요. 근데 같이 으르렁 되다 보니 오히려 내가 좀 스크래치를 입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미국이 중국을 이겼다고 보진 않지만 미국이 이겼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 중국이 이겼다라고 보기도 어렵지만 미국이 중국을 이기지는 못한 상황. 결론적으로는 미국이 지금 이 기세 싸움에서 지고 있는 모습이죠. 밀려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 경제에 대한 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의심을 많이 품게 되는 것이고 그게 미국 달러화 가치를 격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역시 정치적 지위가 흔들리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정말 미국 전역에 걸쳐서 50여 개 주에 걸쳐서 6, 70만 명에 달하는 시위대가 hands off, 손 떼라, 관세전쟁 그만둬라 라는 이 시위가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역대급 시위입니다. 특히 트럼프는 어떤 인물이에요? 정치적 인물이에요.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이 가장 신경 쓰는 게 뭘까요? 정치적 지지죠. 근데 역대 미국 대통령의 1분기 평균 지지율을 쭉 나열해 봤는데요. 트럼프가 지금 꼴찌입니다. 꼴찌. 그냥 꼴찌입니다. 그런데
그 지지율을 봤더니 트럼프의 경제 정책에 관한 지지율을 보면 지지하지 않는다. 관세 정책 반대한다. 물가 대응에 잘 못하고 있다. 부정적 평가를 주고 있습니다. 역대 최저치입니다. 역대 최저에 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인 거예요. 오히려 트럼프 1기 때의 지지율보다 더 낮아진 상황입니다. 보십시오. 이러다 보니까 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이 지지율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고, 오히려 이런 정책이 정치적으로 미 중간 선거에 좋은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고 믿고 밀어붙였는데 아니구나. 이걸 원하는 것이 아니구나. 정치적 지위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결과적으로는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도 있겠죠. 또 이것도 한몫합니다. 보신 것처럼 도널드 미 대통령, 트럼프 미 대통령이 파월에 대해서 계속 뭐라고 합니까? 파월을 때립니다. Mr. Too Late. 너무 느린 사람이야. 의사결정이 느려. 중대한 실패자야. Major Loser. 파월 의장을 해임하겠다. 충분히 빨리 해임을 이뤄낼 수 있다. 계속 압박하는 겁니다. 이런 압박하는 모습조차 미국의 통화 정책을 의심케 만들죠. 달러를 누가 만들어요? 달러를 누가 찍어냅니까? 연준이 찍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앙은행이 찍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중앙은행을 흔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흔들린다고 흔들리면 좋겠는데 트럼프 입장에서 흔들린다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해임 못 시킨다는 거죠. 해임 사유를 부각시킨다고 하지만 사실 그게 해임 사유가 안 될 거라는 주장이 계속 제기됐고, 저는 계속 그거를 제기했었죠. 또 그림자 연준 의장을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무력화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제안도 많이 했었는데, 사실 그러면 그럴수록 연준 위원들이 공동 대응합니다. 그러니까 해임시키겠다, 연준 의장을 무력화하겠다라고 하면 할수록 연준 위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통화 정책의 기조를,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하도록 압박한다고 하는데,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연준 의장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가 금리 인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말 듣고, 지금 그 말이 없었다면 금리 인하 하려고 했는데, 이번 달에 금리 인하를 하려고 했는데, 트럼프가 그 말을 해서 마치 그 말 듣고 금리 인하한 것처럼 보여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더 금리 인하를 못 한다는 거죠. 오히려 방해를 준다는 거죠. 제가 이미 경익남 시그니처 185화에서 파월이 금리 인하를 중단한다라는 뉘앙스의 표현들을 몇 번 했을 때, 트럼프는 파월의 임기를 중단할 것이다 라고 공격을 취했고, 그 주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하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해임시킬 수도 없고 그림자 연준은행을 만들 수도 없고 그런 건 불가능하다라고 이 경익남 시그니처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이 영상을 또 확인해 봐 주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흔들지만, 통화정책을 아예 흔들려고 하지만 독립성을 위반하고 있지만, 근데 그런다고 독립성을 위반할 수도 없고 흔들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달러의 패권적 지위가 흔들리는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 미국의 경제의 취약한 구조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재정 수지가 계속 GDP 대비 비중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입니다. 재정 적자입니다. 순이자 지출이 유독 뚱뚱하죠. 전체 재정 수지에서 기초 재정 수지 적자 폭이 있지만 순이자 지출로 인한 재정 수지 적자 폭이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자료를 보시면 재정 수지 적자가 앞으로도 계속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이자 지출, 여러분도 돈 빌리면 이자 내요. 기업도 돈 빌리면 이자 내요. 정부도 역시 돈 빌리면 이자 내는 겁니다. 순이자 지출 비용이 늘어나요. 근데 가뜩이나 금리가 높아져 버렸으니까 이게 순이자 지출 규모가 눈덩이처럼 쌓인 거예요. 2022년 금리 인상기를 기점으로 해서 순이자 지출 비용이 드라마틱하게 가파르게 상승하죠. 그리고는 방위비 수준을 오히려 넘어서요. 일국의 방위비 예산이 이자 지출 비용보다 적어요.
미국과 같은 나라가 그런 구조로 가고 있을 만큼 재정 적자에 의존하고 있고 이자 지출이 눈덩이처럼 쌓여가고 있으니까 높은 금리는 더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금리가 좀 낮아지기를 바라지 않을까요? 그렇게 경제에 취약한 구조가 드러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미국의 순이자 지출 비용이 방위비 지출도 넘어서고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정말 많은 중요한 국가가 중요하게 다뤄야 할 그 영역의 정부 지출을 넘어선 수준으로 이자 지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금리 좀 제발 내려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가 흔들리게 된 중요한 배경이 또 국채금리 상승 아니겠습니까? 국채금리가 상승할 때마다 깜짝 놀라는 거죠. 취약한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그리고 달러의 가치는 오히려 곤두박질 쳐요. 그러니까 달러가 이제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가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국채금리는 상승한다는 얘기는 좀 상충되잖아요.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달러 가치가 강해질 가능성이 높은데 달러 가치는 달러 가치대로 약화되고 국채금리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달리 해석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미 국채를 팔고 있다는 것이고 국채를 발행해도 누구도 잘 안 사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달러의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근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중국이 팔았다, 일본이 팔았다, 해치펀드가 팔았다, 자꾸 이런 이야기를 많이 이게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팔았다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료 보시는 것처럼 중국은 상대적으로 미 국채 보유량을 줄여나가고 있는 모습이고 일본은 그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밖에 다른 나라들도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근데 이런 움직임 속에서 중국이 어쨌든 적극적으로 미 국채를 매수하려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매도하려 하거나 또 일본 같은 경우도 그 밖에 다른 나라도 적극적으로 매도하려 한다면 그럼 미국 달러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는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요? 적어도 이 매도한다라는 의사결정은 힘든 의사결정입니다. 제가 마치 벌이 침을 쏘고 죽는 듯한 모습에 비유한다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약 7천억 달러 규모의 국채 보유량 중에 예를 들어서 2천억 달러를 매도해요. 그러면 나머지 5천억 달러에 달하는 미 국채 보유액은 가치가 더 곤두박질 치겠죠. 국채 가격이 떨어질 테니까요. 그런 결정은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는 의견은 뭐냐면 미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또 중간선거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재정을 편성하려 하고 그러려면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해야 될 텐데 아무도 그 국채를 안 사요. 안 사는 의사결정을 공동대응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매도하기는 어려워도 안 사는 결정은 할 수 있죠. 잘 안 산다, 안 팔린다 그러면 사실 국채를 발행하기도 어려운 거죠. 이런 것들은 미국 정부로서는 재무부 장관으로서는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도저히 그런 상황을 견뎌내기가 어려울 만큼 힘든 공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견해를 가지고 미국의 달러가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가 상당 부분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단기간 안에 중국 위안화가 미국 달러화의 기축통화적 지위를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미국 달러화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고 점진적으로 중국 위안화는 그 지위를 늘려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중국이 미국을 압도하거나 추월할 만큼의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의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나름 확보해 나가는 국면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경제력 면에서, 기술력 면에서, 또 지정학적 파워 면에서, 또 각종 자원의 개발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중국이 기축통화국으로서 위안화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행보를 장기적으로 지속해 나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이 대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제가 매일 여러분들과
유튜브를 떠나서 또 굿모닝 마켓을 통해서 소통하고 매주 여러분과 줌 수업을 통해서 자주 만나 뵙고 있어요, 이미. 그리고 매월 월간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과 세미나를 통해서 자주 중요한 주제를 놓고 심층 분석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한계를 넘어서서 더 적극적인 소통과 더 많은 정보의 공유가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고정 댓글 상단에 안내되어 있는 링크를 확인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면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외환 시장이 급등락하고 있습니다. 저도 연휴 마지막 날 이렇게 면도도 못하고 여러분 앞에 카메라 앞에 섰는데 연휴 동안에도 외환 시장이 급등락하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다 하신 이유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코노미스트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erratic이라는 표현은 변덕스럽다라는 뜻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한다라는 뜻이에요. 변덕스러운 policy, 트럼프식 변덕스러운 policy, 정책이 harming the reputation of American asset, 미국 자산에 대한 평판을, 인식을 해롭게 만든다, 부정적 영향을 준다, 라는 기사가 저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트럼프가 미중 무역 전쟁을 일으켰었던 사람인데, 그죠?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굉장히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싶고 뭔가 합의를 보고 싶은 입장인데 오히려 미국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전화 한 통화 없는 상황이지 않나 하는 고통스러운 트럼프의 심정도 그림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있죠. 원달러 환율도 이렇게 급락했고요. 원달러 환율이 급락했다는 얘기는 달러 가치가 급락했거나 원화 가치가 급등했거나 혹은 그 두 가지 요인, 원화 가치 급등, 달러 가치 급락,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했거나 라고 볼 수 있는데 동시에 작용한 것이다 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은 TWD, 대만 달러 환율이죠. 대만 달러 환율 역시 이렇게 대만 달러의 가치가 급등하고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는 미 달러화 가치는 급락하는 모습이 전개되고 있다. 왜 그런 것일까 하는 질문들을 정말 많이들 주시더라고요. 물론 일단 외환 시장에서는 제2의 플라자 합의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 공포감이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2의 플라자 합의가 있었다 없었다,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라는 논의가 아니라요. 그런 논의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 하는 공포감만으로 외환시장은 작용되는 것이죠. 그 외환시장의 움직임이 그런 겁니다. 대만 당국이 자국 통화 가치 상승에 대해서 굉장히 긴박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구두 개입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는데 마치 이 1985년에 있었던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만들었던 그 플라자 합의, 그것에 버금가는 어떤 협정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시장의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걸 마러라고 협정이라고 합니다. 마러라고. 그러다 보니까 대만 중앙은행 총재 또 총통 나서서 미국과의 무역협상 의제 안에 환율이 아예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라고 긴급 진화에 나서는 움직임도 있어요. 그것이 다시 이 대만 달러 환율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급등했다가 급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한 가지 요인은 일단 최근 몇 년 동안 이 대만 TSMC에서
그 인공지능 개발에 이렇게 활용되는 많은 칩들, 그죠? 서버, 엄청난 수요가 있었고, 그 수요가 급증하면서 대미무역 흑자가 또 늘어난 것도, 사실상의 배경도 있겠죠. 그래서 1분기 GDP 증가율이 발표됐는데, 미국 GDP 증가율은 마이너스 0.3%를 찍었고, 한국 GDP 증가율도 1분기 속보치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미국 1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을 아예 뛰어넘고 5.4%를 기록합니다. 뭐 그런 것을 보면서 글로벌 자본이 대만 시장으로 재배치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 이유 있는 것도 있고 이유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 있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실물 경제적 현상이고요. 이유 없는 것은 플라자 합의에 대한 공포감인 거죠. 자, 잠깐 가볍게라도 플라자 합의에 대해서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1985년이죠. 사진이 굉장히 흐릿하죠. 미국 뉴욕에 있는 그 플라자 호텔에서 이 협의가 있었다. 재무장관급 협의가 있었다 해서 플라자 협의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 환율 시장에 직접 개입해서 달러 가치를 내리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것을 이제 플라자 합의라고 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진입니다. 이 왼쪽이 독일이고요. 프랑스, 미국, 영국, 일본 각각의 재무장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함께 모여서 환율 시장에 적극 개입해서 의도적으로 미국 달러화를 약세화하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플라자 합의였던 것처럼 이번에도 또 다른 제2의 플라자 합의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공포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유나 배경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 배경이 뭐냐면 제가 시간이 된다면 이 미란 보고서를 한번 정독하듯이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볼까 계획이고 그 미란 보고서에 있는 핵심이 이 마러라고 협정인데요. 가볍게만 설명드리면 이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스티븐 미란이라는 사람이 백악관의 경제자문위원장이에요. 이 미란 보고서라고 지금 쓰이죠. 근데 원래 이 보고서는 작년 11월에 A User's Guide to Restructuring the Global Trading System 이라는 네임의 보고서였는데 지금은 그냥 미란 보고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 표지를 제가 그대로 제시한 건데요. 이 내용을 보면 행정부가 무역이나 안보나 이런 각종 정책을 추진하면서 글로벌 무역이나 금융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재편하자 하는 그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 바로 마러라고 협정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마러라고는 이게 트럼프 집입니다. 트럼프 집이고 리조트 같은 집이에요. 그 부분도 제가 미란 보고서 설명드릴 때 구체적으로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옆으로 곁가지로 벗어나면 안 되니까 이 내용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이 마러라고의 개념이나 뭐 리조트나 그 역사도 제가 말씀드리면 재밌는데 그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은 이 부분에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마러라고 협정의 핵심 한 가지는 사실 그 미란 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바로 그런 것인데 이 미란 보고서가 정말 실현될까? 근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이 됐고 더군다나 베센트 재무장관이 얼마 전 그 뉴욕 경제클럽 연설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 미국 경제를 운용하겠다라는 방향성을 발표하는 연설이 있었는데 이 미란 보고서에 담겨 있는 마러라고 협정에 부합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담겨 있는 핵심만 잠깐 말씀드리면 트리핀 딜레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트리핀 딜레마. 이게 뭐냐면
이 오른쪽 그래프랑 비슷한 그림인데요. 미국이 기축통화국이잖아요.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국가잖아요. 그럼 국제적으로 유동성 공급을 뭘 해야 되는 국가인 거예요. 그러면 유동성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경상수지 적자, 재정 적자를 계속 재정 적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경상수지 적자, 무역 적자를 계속 용인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국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야 되는 기축통화국으로서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달러가 그러다 보니 과대평가되고요. 그리고 강달러가 되고 그게 오히려 미국 경제의 삶을 고충스럽게 만든다. 예를 들면 이자 지급액이 커지고 또 실제 어, 뭐 국채라든가 국채 발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부담스럽고 그리고 국채를 다른 나라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실물 경제에 부담을 준다. 라는 그 해당 내용이 트리핀 딜레마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제가 좀 길게 설명드렸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결국 이 미란 보고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달러화의 약세화를 추진하자. 사실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인 것이 그동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전통적으로 무역 적자국이었죠. 무역 적자국은 상대적으로 강달러가 유리해요? 약달러가 유리해요? 강달러가 유리하겠죠. 적자국이니까, 수입국가니까. 돈의 가치를 세게 만들어서 다른 나라 제품을 저렴하게 사오는 게 유리한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의 궁극적인 움직임은 관세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은 미국으로 제조기지를 움직이자 글로벌 밸류 체인을 붕괴시키고 로컬, 도메스틱 밸류 체인으로 만들자 하는 것이 트럼프의 큰 그림인데 그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미국에서 수출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많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이동하려 할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려보면 이게 좀 재밌는 건데 많은 기업들은요 환율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 환율에 민감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보세요. 한국에도 공장이 있고 미국에도 공장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나라에서 더 생산을 늘릴까? 어느 나라의 공장의 가동률을 줄일까? 이걸 결정할 때 환율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겠죠. 달러가 강세라고 한다면 양쪽에 공장이 있으니까 한국에서 더 많이 생산하고 미국이나 그 밖에 다른 나라에 수출하자. 라는 움직임을 고민할 것이고요. 반대로 달러가 약세네. 그러면 오히려 미국 공장에서 많이 생산하고 미국에서 수출하자 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겠죠. 달러가 약세일 때는. 그런 것처럼 원달러 환율뿐만 아니라 달러 가치의 움직임에 따라서 어느 나라의, 그러니까 공장 재배치 문제는 별개고, 공장이 재배치됐다 하더라도 어느 나라에서 가동을 늘릴까에 대한 선택을 할 때,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을 내릴 때, 그게 재무적 의사결정이거든요. 그런 것을 내릴 때 역시 환율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조기지를 미국으로 이동시키고 나서 그 다음 미국 내에서 생산 가동을 늘려나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약달러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자료를 추가적으로 보여드리면요. 제가 풀스크린으로 보겠습니다. 전체 자료를 보시는 게 조금 더 잘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달러 인덱스 추이를 보시면요. 이제 지금의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여러분께 충분히 납득이 가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달러 인덱스를 보여주는 인덱스가 많아요.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인덱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보여드리는 거 제가 시간 많이 들여서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 그래프가 연준에서 만드는 겁니다. 이 달러 인덱스가 그래프는 제가 만들었겠지만 이 데이터는 연준에서 제작하는 겁니다. 이제 다 많이 보셨으니까 좀 줄이면 이 보시는 것처럼 이 검정색 선이 달러 인덱스고요.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선진국 경제권과 비교했을 때의 달러 인덱스가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신흥국, 이머징 마켓, 신흥국
통화 가치 대비 달러 가치도 떨어지고는 있지만 조금 떨어지고 있죠. 어쨌든 달러 인덱스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역시 달러 인덱스 그 자체를 볼게요. 달러 인덱스가 지금 최근 1년 동안 봤을 때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보이고요. 100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달러 약세화로 전환된 것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달러 약세화로 전환된 건 이번이 처음인 겁니다. 자, 달러 가치가 약세화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외환 시장의 움직임은 달러 가치의 약세화다. 이 부분은 한 가지 반영해야 됩니다. 대만 달러가 유독 급락을 했었던 것은, 그 환율이 급락했었던 것은 유독 대만 경제가 GDP 성장률이 높게 나오고 또 수출액도, 대미 수출액도 여전히 급증하고 있고 관세 전쟁에 아무런 충격을 받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대만 경제에 대한 궁극적인 움직임, 대만 달러에 대한 자산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거죠. 그러면 달러 가치, 미 달러화에 대한 가치는 낮게 평가하는데 대만 달러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는 거죠. 그게 반영된 것이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아마도 제2의 플라자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관세 전쟁 이후 협상의 과정에서 대만 달러화의 가치를 높게 가져가라는 마르라고 협정이 안에 환율 개입이 담겨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공포감도 반영됐기 때문에 외환시장이 이렇게 급등락한 것이고, 위안화도 비슷한 개념이고 대만 달러도 마찬가지고, 한국 원화 가치는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니까 역시 그런 움직임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달러 인덱스가 역시 유독 떨어지고 있는,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도 우리는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그럴까? 그 부분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달러가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를 놓치고 있나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요. 보시는 것처럼 통상 빅스 지수, 세계 경제의 위험성이 높아진다거나 혹은 변동성이 높아진다거나 하면 달러라는 안전자산, 달러 선호 현상이 집중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빅스 지수가 치솟을 때 달러 가치가 같이 올라가고, 빅스 지수가 치솟을 때 달러 가치가 같이 올라가고, 역시 치솟을 때 같이 올라가고,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 기조를 보면 상호관세를 발표하는 그 지점, 그리고 상호관세가 실제 발효되는 그 지점, 그때는 빅스 지수가 치솟았어요. 변동성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게 고조됐어요. 근데 재밌게도 달러 인덱스, 파란색 보세요. 달러 인덱스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물론 저는 아직도 달러는 안전자산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전자산, 레벨 100에 해당됐던 안전자산인 달러가 레벨 90으로 떨어진 거죠. 여전히 90에 해당되는 안전자산인 건 맞아요. 높은 안정성을 갖고 있는 자산인 건 맞아요. 그러나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가 흔들린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역시 이어서 또 추가적으로 보겠습니다. 또 근거가 최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치솟았거든요. 국채금리가 이렇게 치솟는 과정에서는 사실 달러 가치를 결정짓는 3대 요인이 있는데, 제가 설명을 이렇게 축약한다면 세 가지로 축약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가 바로 변동성이에요. 불확실성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해요. 공포감이 치닫죠. 팬데믹 선언을 해요. 공포감이 치닫죠. 이럴 때마다 또 역시 상호관세 발표하죠. 공포감이 치닫죠. 이렇게 공포감이 올라갈 때마다 일시적으로 달러 선호 현상이 집중되니까 달러 가치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공포감인 거예요. 그런데 그 공포감과 같은 움직임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방금 해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금리입니다. 금리는 그 나라 돈의 가치를 뜻하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미국 금리가 높으면 미국 달러 가치가 높은 거예요. 한국 금리가 낮으면 한국 돈의 가치가 낮은 거예요. 근데 10년물 금리가 높게 치솟는 과정에서는 통상적으로 달러 가치가 같이 급등해야 되는데 10년물 국채 금리는 치솟고 달러 가치는 오히려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떨어지는 모습. 이런 모습은 소위 이렇게 10년물 국채 금리가 치솟는 과정에서는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도, 미국 국채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는 거죠. 미국 국채를 보유한 기관이나 국가가 매도하고자 하는 의사가 좀 있는 것이고, 잠재적 매수자 입장에서는 매수하지 않고자 하는, 왜 굳이 미국 10년물 국채를 사야 돼? 미국 경제 앞으로 흔들릴 것 같은데? 하는 의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가 흔들리기 때문에 10년물 국채금리가 치솟는 과정에서도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 것은 그만큼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 보시는 것처럼 세계 많은 국가들이 이게 미국 동맹국들이거든요. 미국 동맹국들이 다 하나같이 미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늘어나요. 이게 미국에 대한 비우호적 감정이 증가하는 이런 주요국들의 국민들의 감정을 말씀드리는데, 이건 결국 이 주요국들의 투자자들의 감정을 대변해 주기도 하죠. 그러니까 미국 자산을 굳이 보유해야 돼 하는 생각을 할 거예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강조하고요. 그러면 금리 얘기도 해야 됩니다. 재밌게도 잘 보시면 자료를 보겠습니다. 미국과 한국 간의 금리 격차를 보세요. 그러면 미국 기준금리를 인하 마지막으로 한 게 작년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한 적이 그 이후로는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미국은 금리 인하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 같은 나라는 내수 경제가 너무 어렵고 흔들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둘러서 금리 인하 해야 될 것 같죠. 실제 달러 인덱스 바스켓을 구성하는 주요국 기축통화국들 나열한다면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화, 캐나다 달러, 또 유로존의 유로화,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 이렇게 6개예요. 그러니까 6가지 기축통화국들과 달러의 교환 비율을 계산한 게 달러 인덱스인데, 금리의 레벨을 보시면 재밌습니다. 미국은 진작에 금리 인하 시작했었고, 그리고 올해 들어 금리 인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미국은. 그리고 5, 6월 달까지도 금리 인하 어려울 것으로 보통 전망하고 있습니다. 관세 전쟁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유로존은요, 유럽 경제가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특히 독일 경제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하해 왔습니다. 지금 2.4%까지 내렸어요. 스웨덴은 2.25%까지 내렸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금리를 인하합니다. 스위스는요, 0.25%까지 금리를 최근에까지 인하합니다. 그럼 일본보다도 낮은 금리를 운용해요. 그 영국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도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는 미국보다 더 적극적인 금리 인하 행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리만 보면 뭐 해야 돼요? 달러 강세해야 돼요. 금리만 보면 달러 강세해야 되는데, 금리만 보면,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금리 전망에 따르면 외환시장에 반영되기를 달러 강세해야 되는데, 오히려 달러 강세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만큼 미국 자산에 대한 신뢰감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린다면,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를 종전에는 약 1%까지 인상하려는 목표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금리 인상이 지금은 힘겨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관세 전쟁의 여파로 일본 경제가 뭐 생각했던 것처럼 1%대 성장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졌거든요. 올해 내년 지금 IMF의 전망도 마찬가지 제로 성장할 것으로 또 재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달러 강세화의 요인이죠. 미국은 금리를 인하하려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저로 화면을 키울게요. 미국은 금리를 인하하려 하고 일본은 금리를 인상하려 하면 아무래도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격차는 좁혀지는 과정이니까 달러 가치의 강세화를 전망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 와중에 일본이 금리를 인상을 못한다는 거예요.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려 했는데 금리 인상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미국은 금리를 인하 못하는 다른 나라는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얘기가 결과적으로 달러 가치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달러 가치를 강화시키는 요인, 죄송합니다. 강달러를 반증해주는 통화정책 기조인 거예요. 이 모든 기조가요. 향후 전망까지 고려한다면. 그러니까 이 통화정책 기조만 보면 달러 가치의 강세 기조를 대변해야 될 텐데 그럼에도 달러 가치가 약세화되고 있는 것은 금리의 영향도 있고 변동성의 영향도 있고 그리고 해당 국가들의 펀더멘탈의 영향도 있는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에 대한 의심 그리고 안전자산으로서의 의미 부여가 많이 쇠퇴된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달러 가치의 약세화가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요인은 마러라고 협정과 같은 제2의 플라자 협정이 체결되는 게 아닌가 하는 공포감도 반영됐지만 중기적으로 미국의 안전자산으로서의 평가가 퇴색되어 가는 움직임, 이런 움직임 속에서 사실 통화정책 기조만 보면 달러 강세화를 반영해야 될 텐데 그러지도 못할 만큼 달러화의 약세화가 전개되고 있다. 실제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어떻길래 그런가 가볍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굉장히 취약한 구조가 드러났어요. 계속 재정수지 적자를 유지해왔던 나라고 앞으로도 재정수지 적자 폭이 커질 것 같고 가뜩이나 금리는 높아졌는데 순이자 지출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방위비 지출을 넘어선 수준으로 순이자 지출을 감당해야 돼요. 미국 정부가. 그러니까 재정수지 적자를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번 1분기에도 재정 지출을 줄인 겁니다. 그게 역성장에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죠. 미국 경제가 취약한 겁니다. 실제 IMF의 전망에 따르면 종전 전망만 해도 25년 1월 트럼프 행정부가 진입하기 전 단계의 전망만 해도 미국 경제가 견조한 흐름을 유지할 거야라고 이렇게 전망했다가 사실 오히려 이 관세 전쟁의 충격으로 미국 경제부터 충격을 얻을 거야.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 중에 미국 경제에 대한 조정폭이 가장 컸거든요. 0.9%포인트나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이에요. 그만큼 미국 경제의 취약한 구조가 드러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자본시장에, 외환시장에 반영되어 나타나겠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지만 트럼프의 행보가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무시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달러화를 누가 발행해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거예요. 유동성을 누가 공급해요? 중앙은행이 공급해요. 근데 행정부가 이 통화당국과 독립성을 유지시켜줘야 될 우리나라로 치면 헌법적 의무가 있는데 그걸 무시한 채 트럼프의 행보를 보이니 세계적으로 미국 중앙은행에 대한 미국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가 계속 스크래치가 나는 거야.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합니까?
연준 의장을 섀도우 연준 의장을 만들겠다. 그림자 연준 의장을 만들겠다. 뭐 퇴임을 내가 결정질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사퇴를 시킬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연준의 힘을 레임덕을 찾아오게 만드는 등등의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행보 그 자체가 우리 FOMC 회의 결과 세계 국민이 다 보잖아요. 투자자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다 보는 앞에서 연준을 흔들려는 독립성을 무시하는 이런 트럼프의 행보에 많이들 정말 실증이 난 거죠. 이게 나라한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반시위 운동이 일어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미국의 정치적 지위도 트럼프의 정치적 지위도 흔들리고 있다. 트럼프의 지지율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 적이 없고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낮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지위도, 통화 정책에 대한 지위도, 혹은 미국 거시경제의 펀더멘탈도,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도 이런 여러 가지 면들이 다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미국이 더 이상 안전자산일까? 위험해. 불확실성이 고조돼. 변동성이 커져. 그러면 금이라는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되는데 달러는 제 안전자산인가 하는 의문을 품고 금만 선호하고 달러는 선호하지 않는 현상이 야기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달러가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100 레벨에 있던 안전자산이 90 레벨로 떨어진 거죠. 그러나 여전히 안전자산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또 관세 전쟁이라는 위험성,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고 있죠. 그게 또 달러 가치의 약세화를 또 만드는 요인도 됩니다. 동시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달러 가치의 약세화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일시적인 몇 가지 요인들이 역시 대만 달러의 원화 가치에 위안화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추후에 마로라고 협정에 대해서 정말 그 역사적인 배경부터 미란 보고서까지 한번 구체적으로 좀 보고서에 집중해보는 그런 시간을 제가 별도로 한번 갖기로 꼭 약속을 하겠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1분기 GDP가 마이너스를 보였고 세계 주요 경제 분야 거장들도 미국 경제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관세 전쟁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크게 제기되는 상황 하에서 중국은 또 유럽은 오히려 이런 상황에 미국의 신뢰를 잃었다. 우리 연대하자 하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어서 트럼프는 상당 부분 당황스러운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GDP가 발표됐는데 마이너스 0.3% 속보치가 발표됐습니다. 상당히 놀라운 숫자죠. 23년, 4년 이어서 언제 5.5%까지 금리 인상했냐라는 그런 의문이 들 만큼 고도의 성장, 견고한 성장. 파월 연준 의장은 또 연준의 공식 성명서상에서는 이런 미국 경제를 로버스트하다라고 평가까지 했고 솔리드 페이스에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할 만큼 미국 예외주의라고 불릴 만큼 세계 경제는 23, 24 저성장 고착화 국면에 진입했는데 미국만 나홀로 고성장을 유지하다가 25년 1월 트럼프의 취임 이후 미국 경제가 스스로도 우당탕탕 했고 그리고 성적표가 나왔는데 마이너스 기록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경제학적 정의상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진입하고 지금 4월 30일이니까요. 4월 말 5월 초니까요. 그러면 경기 침체에 이미 진입한 상황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 만큼 미국 경제가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뭐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했었던 레이 달리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제 질서가 붕괴되기 직전이다. 미국이 경기 침체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경기 사이클상의 하강 국면 수준이 아니라 아예 더 심각한 상황, 심각한 경기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 다른 나라들이, 이 부분 중요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미국과의 분리를 고려하고 새로운 경제적 연결망을 만들어 가면서, 이 부분 중요합니다. 미국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들이 새로운 경제적 연결망을 만들어 가면서 연대한다는 거죠. 미국은 점점 더 우회당할 위험에 놓여 있다. 미국이 고립될 위험에 처해 있다. 라고 달리오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달리오가 워낙 많은 지표들을 들여다보면서 금융질서라든가 국내 정치라든가 또 국제적 질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볼 텐데 뭔가 이 국제적 질서나 국내 정치나 여러 가지 면에서 뭔가 잘못된 근본적인 원인으로 미국이 붕괴 직전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식 관세 전쟁 그런 거 그만둬. 소위 미국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을 그만두라는 hands off라는 시위랑 비슷한 표현을 한 겁니다. 또 뭐 너무나 유명한 미국 금융가에서는 거의 아버지 혹은 형님 격으로 불리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사 JP 모건 체이스의 CEO죠. 다이먼 회장님, 제이미 다이먼 회장님. 중국과 시급히 대화에 나서야 한다. 라고까지 조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이 미국 신뢰를 손상시키고 있고 동맹국들과 함께 해야 한다. 동맹국들을 배타적으로 대하고 그러면 신뢰를 더 잃는 것이다. 결국 유럽이나 영국, 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 이런 나라들과 협상을 더 해서 견고한 경제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 신뢰를 오히려 잃고 있고 동맹국들에게도 너무 강건한 그런 대응을 하고 있다 보니 이들이 경제적 협력 관계를 안 가지려 한다. 그래서 미국이 오히려 중국과도 시급히 대화에 나서야 되고 이런 동맹국들에게도 뭔가 다른 제스처를 취해야 된다. 라고까지 경고하면서 이런 관세 전쟁 위험하다라고까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데이터를 보셨고 미국 금융계에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실 만한 거장들이 이런 말들을 했어요. 또 관세 옹호론자들도 있고 그 밖에 많은 거장이나 노벨상 수상자나 경제학계 혹은 금융계 여러 전문가들도 포함해서 미국의 이런 정책적 드라이브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나라, 지금 미국 내부를 보는 게 미국 그 하드 데이터, GDP 데이터를 받고 미국 주요 거장들의 말을 봤는데 다른 나라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EU 집행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유럽연합 EU의 수장이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뭐 워낙 유명한 그 폰데어 라이엔 그 집행위원장이 좀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협상에 만약에 실패한다. 그러니까 미국의 요구가 너무 강하면 유럽이 들어줄 수 없는 수준으로 요구를 하면 협상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러면 보복 조치를 단행하겠다 우리도. 그리고 이번 상호 관세나 이런 조치들이 막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테니까 그거 잘 알고 똑바로 알고 대응해.
세계 경제는 엄청난 고통을 겪을 것이고 미국도 고통을 겪을 것이다. 우리가 우리 EU, 유럽의 이익과 또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용 가능한 조치들을 다 단행하겠다라는 강력한 표현을 했습니다. 또 유럽에서도 가장 강력한 좀 반트럼프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마크롱 대통령도 미 상호 관세에 대해서 대미 투자를 전격 중단하라, 일시 중단하라. 이건 너무나 잔인하고 근거 없는 결정이고 미국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을 때 유럽의 주요 기업이 미국 경제에 수십억 유로를 투자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 그럴 수 없다. 저도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기업들이야 미국으로 공장 옮길 수 있어요. 미국에서 공장 짓고 미국에서 기업 경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제조기업들, 완제품 기업들 그동안에 그런 대기업이 되는 데까지 성장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없었습니까? 다른 공급망 생태계가 없었습니까? 나 홀로 이런 대기업이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돈 벌겠다고 미국으로 나간다. 그러면 한국은 어떡하죠? 한국은 저는 오늘도 칼럼을 하나 썼는데 이 관세 전쟁으로 무역 협상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트럼프식 행보는 걱정되는 게 수출이 아닌 겁니다. 걱정되는 게 외수가 아니에요. 내수가 걱정되는 거예요. 대기업들이 나가고 남은 자리. 그 수많은 1차 벤더, 2차 벤더, 벤더사의 벤더사, 또 벤더사의 벤더사. 그 많은 공급업체들. 그 공급업체에 딸린 많은 직원들, 중소중견기업 임직원들, 또 그들이 같이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 또 그 많은 1차 벤더, 10차 벤더, 또 많은 공급업체, 소상공인,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식당, 편의시설, 자영업자들. 이게 우리 한국의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나갈 수 있지만 나가고 난 남은 자리는 정말 이 저는 계속 걱정하는 게 내수 경제인 거예요. 마크롱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가면 뭐하냐. 프랑스 경제는 어떡하라는 말이냐.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이 계속 그런 얘기 했었어요. 우리 EU 인구가 4억 5천만 명이다. 미국 인구 3억 5천만이고 EU 인구가 4억 5천만인데 뭐 걱정이냐. 유럽인 다 하면 7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인이 이럴 때 하나가 되고 더 통일되고 균형 잡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소위 미국 밖에서 보는 여러 리더들의 목소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움직임 속에서 미국과 유럽 간의 관계가 정말 급속히 냉각되고 있는데 어떻게 냉각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실증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월 2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4월 1일을 기한으로 무역 적자 원인 뭐 이런 걸 조사하겠다 하고서 EU 제품에 대해서 absolutely 확실히가 아니라 완벽하게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발언했고 실제 3월 10일부터 철강 알루미늄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서명했고 13일 상호 관세 도입하기로 했고 뭐 수입 관세율 뭐 여러 가지를 다 도입하겠다 하면서 3월 12일 날 EU산 철강 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를 개시했습니다. 3월부터. 또 13일 날 EU산 주류에 대해선 200% 관세를 부과하기로 경고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냉각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시면 미국에 대한 스페인, 이탈리, 브리튼, 프랑스, 저머니, 스웨덴, 덴마크 많은 유로피언 국가들이 미국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이 급격히 추락합니다. 이렇게 추락한 적이 없었어요. 그죠? 영국도요. 가장 긴밀한 혈맹 국가도 미국에 대한 감정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집니다. EU 수입 관련 조사 개시를 하는데 EU의 수입 관련 조사를 해보니까 24년에 조사가 많이 있었는데 대중관계 대러제재 이거는 미국과의 이해관계 충돌로 시험대에 오를 수 있어요. 중국에는 이전보다 균형 잡힌 접근을 하고 러시아와는 다소
대립을 지속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중국과는 관계를 냉각시키면 안 된다는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부터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왔습니다. EU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왔거든요. 근데 EU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 속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끊을 순 없고, 이유는 경제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EU는 중국과 더 강한 연결고리를 갖고 미국과는 관계를 만약에 이렇게 정리한다면, 근데 미국 입장에선 EU로부터의 수입 의존도가 이만큼 있으니, 그러니까 단순히 수입 안 하면 미국은 나홀로 살 수도 없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미국과 EU 간의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중국도 이미 냉각됐고, EU도 냉각됐고, 자, 그러면 그 다음 뭘까요? 중국과 EU가 연대할 가능성이 고조되지 않을까요? 가장, 시발점이 됐던 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베이징 국빈관에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정상회담을 한 거죠. 여기서 논의를 했습니다. 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가져야 된다. 이때 이 사진만 보아도 시진핑이 굉장히 무표정한 얼굴인데 늘, 그죠? 근데 둘 다 미소를 띠고 있어요. 저는 시진핑 주석의 얼굴 중에 이렇게 미소 띈 얼굴을 처음 봅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사진을 찍었더라도 이건 미소 띈 얼굴이거든요, 확실히. 의도적으로도 미소를 잘 안 띠고 되게 묵뚝뚝한, 무표정한 얼굴을 많이 보여주는 인물이 이 사진 한 장에 어마어마한 의미들이 항상 담겨 있는 거거든요. 정치적으로도. 근데 무슨 말씀을 했느냐? 관세 전쟁에서 승자는 없고 세계와 대립하면 스스로를 고립시킬 것이다. 시 주석이 공식적으로 관세 전쟁에 대해서 언급한 게 처음이었었던 거예요. 이때. 어떠한 부당한 억압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확고한 신념과 인내심을 갖고 우리의 일에 집중할 것이다. 라고 시진핑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진핑 주석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처음 언급한 것이고 그 밖에는 언급을 안 했어요. 트럼프는 매일 언급했죠. 트위터에다가 쓰고 기자회견하고 매일 언급을 했죠. 근데 시진핑은 처음 스페인과 정상회담 하고서 이렇게 코멘트하고 이게 전부입니다. 근데 다 어떤 식으로 코멘트를 했어요? 이렇게 주로 외교부 대변인, 외교부 장관도 아니에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에요. 우리는 싸우기를 원하지 않지만 싸움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우리 싸우길 원치 않아. 그러나 싸우고자 하면 난 싸울 수 있어. 한번 해봐. 이런 입장을 취하고 시진핑은 무반응을 계속 보이고 계속 시간 끌기를 하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런 성적표와 미국 내에서의 많은 비판과 또 많은 비난 섞인 핸스오프라는 시위대의 시위 50개 주에 걸쳐서 7, 80만 명이 참여하고 있는 이 시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치적으로도 내가 유리하지 않겠구나. 미국 경제적으로도 유리하지 않겠구나. 라는 판단을 하면서 트럼프가 뭐만 쳐다보고 있을까요? 트럼프가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게 뭘까요? 전화 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왜 도대체 전화 안 주는 거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게 트럼프의 심리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움직임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거예요? 중국과 EU의 연대 가능성입니다. 그게 경제적으로 타당한가?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인구 구조를 보면요. 그러니까 중국, 유럽, 미국을 합해서 100이라고 할 때 중국 인구가 57%예요. 유럽 인구가 30%입니다. 유럽 인구도 무시 못합니다. 미국 인구 13%. 또 여기서 간혹 몇몇 분들이
중국 뭐 15억, 14, 15억 인구 있으면 뭐하냐. 평균 임금이 90만 원밖에 안 된다. 무슨 소비력이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중국 15억 중에 30%, 상위 30%면 어떻습니까? 미국 인구를 넘어요. 상위 30% 고소득층만 나열해도, 상위 30% 고소득층만 나열해도, 상위 20% 초고소득층만 나열해도 미국 인구 수준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아까 제가 EU 회원국 인구가 4억 5천만이라고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대통령이 인용한 표현을 해드렸는데 유럽 전체 인구 다 하면 7억 5천만 정도 됩니다. 그러면 유럽 인구, 중국 인구만 둘이 연대하면 어떻게 돼요? 미국을 제외하고도 나름의 소비 시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유럽과 중국이 공고하게 파트너가 된다라는 의견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수입 안 받겠다라는 식으로 움직이는데 수출을 어딘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수출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공장 문 닫죠. 공장 문 닫으면 어떻게 돼요? 일자리가 줄죠. 그럼 중국 경제 스스로도 망가져요. 어떻게든 수출을 해야 합니다. 공장을 계속 가동해야 합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야만 자국 경제가 지탱이 돼요. 독일 경제도 마찬가지. 재작년 마이너스, 작년 마이너스, 올해 제로 성장. 이런 상황에서는 안 됩니다. 독일 경제도 계속 제조를 해야 되고 수출을 해야만 합니다. 자국 경제를 위해서라도. 그러면 자국 경제 내의 소비로 이루어질 만큼의 물량이 아니니까 결국 어딘가는 소비를 해야 될 텐데 그게 뭐 하는 걸까요? 경제적인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가하고 러시아산 천연가스 원유를 수입하지 말자. 유럽형 그리고 서구형 동맹국들이 그렇게 움직였죠. 근데 러시아가 이 천연가스 원유 에너지를 어디에 수출했나요? 중국, 인도, 브릭스 국가들에 수출하면서 긴밀하게 연대하기 시작했잖아요. 러시아하고 중국이 친한 사이가 아니에요. 안 좋은 사이예요. 근데 전략적으로 이런 경제적 협정을 맺을 수 있어요. 인도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인도도 중국하고 굉장히 안 좋고요. 러시아하고도 안 좋습니다. 이 나라들이 어쨌든 인도 입장에서 중국 입장에서 러시아산 천연가스 헐값에 사들이는데 러시아산 원유 헐값에 사는데 그보다 더 국익에 도움되는 일이 어딨어. 국익에 도움되면 관계를 맺는 겁니다. 절대 제가 자꾸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와, 저 사람 친중인가? 저 사람 친중으로 전환됐나?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런 언제든지 이 퍼즐이 깨지고 다시 짜여질 수 있다.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실리주의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중국과 EU의 연대가 그렇게 허무맹랑하지 않고 이유 있는 연대다라는 말씀을 설명드리는 거고 제가 자주 보여드렸었던 게 이 GDP 규모죠. 미국 GDP가 세계 26%를 차지합니다. 근데 EU만 17.6%. 근데 유럽으로 확대하면 24%. 중국이 16%. GDP 규모로 봐도 둘이 합치면 월등히 커지죠. 근데 만약에 뭐 한중일도 이렇게 연대하고 이런 식으로 미국만 고립시키고 연대하기 시작하면 세계 GDP가 74%예요. 미국 GDP가 26%니까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세계 많은 나라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우리 연대하자. 내가 미국으로 수출 못하는 알루미늄, 철강 너네가 좀 사줘라. 내가 반값에 내줄게. 이렇게 딜을 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런 딜을 안 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행보를 보이고 있고 중국과 EU만이 아니라 전역에 걸쳐서 연대가 강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세계 주요국의 나름의 반미 행보가 좀 대대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같은 나라도 미국의 눈치를 본다면
이렇게 한중일 장관계 회담을 가질 수가 없죠. 근데 가졌단 말이에요. 또 마침 캐나다 총선 결과가 나왔죠. 이 새 총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과는 끝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혈맹 아닙니까? 캐나다, 미국. 근데 트럼프가 뭐라고 했어요? 캐나다한테 우리의 소중한 51번째 주가 되어달라. 이 말에 캐나다 국민들은 어땠겠을까요? 어땠을까요? 한 3,500만 정도 되지 않나요, 인구가? 이 인구가 어땠겠나요? 굉장한 자존심이 구겨지고 미국에 대한 그 우호적인 감정이 다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반 트럼프라는 민심이 극대화됐던 겁니다. 그러면 정치인들은 어떻게 돼요? 반 트럼프라는 그 민심을 이용해야겠죠. 그러니까 내가 당선이 되면 미국과는 끝낸다. 미국과 독립한다. 미국과 독립하고 새로운 다른 나머지 국가들과 더 경제적인 동반자 관계를 형성해서 캐나다 경제를 강하게 굳건하게 유지시킬 수 있다. 이렇게 유세를 펼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밤 트럼프 민심을 앞세워서 총선에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총선의 결과에 부합하게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요? 민심에 부합하게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런 행보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지금은 트럼프 입장에서 GDP 성적표도 안 좋았고 그리고 세계 주요 저명한 인사들도 다 맹비난을 하고 있고 미국 유권자들도 반대 시위 펼치고 있고 공화당 의원들도 반대하고 있고 또 베센트도 좀 자제하라 하고 있고 참모들도 그렇고 이제 관세 전쟁의 경과가 어떨까요? 더 격화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저의 의견은 이렇게 결과적으로 관세 전쟁의 드라이브를 4월 초부터 이렇게 막 걸었다면 그게 이제 한풀 꺾이는 흐름으로 작용될 만한 충분한 여건. 이렇게 다른 무엇보다도 미국이 중국을 고립시키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고립되는 길을 선택하는 이것은 최악의 결과다라고 분명히 스스로 평가할 수 있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세 전쟁의 행보를 이끌긴 어렵겠다. 오히려 GDP 성적표가 안 좋게 나온 이 결과 때문에 트럼프도 적극적으로 움직임을 가져갈 수가 없겠다. 시진핑은 전화도 안 걸고 있고 더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트럼프가 더 지금 왜 전화 안 하고 있냐고 속으로 굉장히 속상해하고 후회하고 있는 게 아닌가. 트럼프가 상당 부분 궁지에 몰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상 안 보시고 이 사람 반미야, 친중이야 이런 댓글 남기지 마시고 이런 여러 지정학적 또 경제적 여러 움직임 속에서 그런 경과에 놓여 있다라고 저는 분석적 의견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관세 전쟁을 관찰하시는데 충분히 다양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참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세계를 마치 쥐락펴락하듯이 움직였고 관세 전쟁, 상호 관세를 세계 만방에 185개국에 대해서 발표하고 발효했다가 뭐 유예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의 행보를 보고 세계 많은 국가들은 또 세계 약 80억 외국인, 미국 3억 5천만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은 미국에 대해서 매우 배타적으로 비우호적 감정을 극대화하고 있고 미국 국민들조차도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오락가락하는 관세 전쟁 이게 맞느냐? 오히려 미국 경제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하는 의문들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움직임 속에서 특히 트럼프의 행보로 유러피언 국가들은 과연 우리를 동맹국으로 보고 있는가? 본질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우리끼리 좀 똘똘 뭉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쯤 되면 한번 해보자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들을 많이 품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너무나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고양이가 생쥐를 공격하려 하는데 막다른 길목 앞에 놓이면 그냥 잡아먹히는 게 아니라 뭐 이판사판 한번 나도 깨물어 보자 하면서 움직일 수 있겠죠. 세계 많은 국가들이 이렇게까지 했다면, 우리 동맹국을 이렇게 대했다면 우리도 뭔가의 살 길을 모색해보자. 굳이 따지면 미국을 공격해보자라는 관점이 아니라 우리도 뭔가 살 길을 모색해보자 하는 움직임을 갖고 있고, EU가 CPTPP에 가입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CPTPP가 도대체 무엇이고, 그게 역사적으로 어떤 배경하에 태생됐고, EU는 CPTPP에 가입해서 무엇을 가져가려 하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게 정말 미국을 고립시킬 만큼의 위협적인 세계 경제 동반자 협정인 것인지 말씀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TPP를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TPP는 보시는 것처럼 트랜스패시픽, 그러니까 이 패시픽, 태평양의 전체를 통괄하는, 태평양 인근에 있는 모든 국가들과 한번 파트너십을 가져보자 하는 종류의 협정입니다. 그래서 TPP라고 할 수 있고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인 것이고요. 최초에는 물론 더 작게 시작했습니다만 지금의 모습에 가까운 TPP는 일본이 주도했고, 일본이 주도하면서 미국과 함께 하자라는 방식이었는데,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때 2018년에 탈퇴하기로 하고 결국 미국을 제외한 채 TPP가 결성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TPP가 결성되는 과정에서 미국을 제외하고 CPTPP의 형태로 우리가 경제 동반자 협정을 가져가자 하게 되면서 모색된 게 CPTPP입니다. 그러니까 TPP를 구성하려 했다가 그게 결과적으로는 잘 안 됐고 CPTPP의 형태로 됐다. 그래서 여기서 CP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CP, 이게 C가 포괄적입니다. comprehensive라는 단어고, P가 progressive라는 뜻이에요. 점진적인 거죠. 포괄적이고 점진적으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을 맺자.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 나라들이 같이 우리 경제 FTA 같은 것을 맺자. 우리끼리는 여기 일본도 있죠? 그죠? 그리고 캐나다 있고요. 호주 있고, 여기 뉴질랜드 있고, 베트남 있고, 말레이시아 있고, 싱가포르, 그리고 여기 멕시코, 페루, 브루나이,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이 있죠. 이렇게 11개국이 참여해서 소위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데, 2018년 당시에 이렇게 막 미중 간의 무역전쟁이 막 결투하듯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끼리 뭔가 자유무역협정을 맺어야 되는 게 아니냐. 거대 FTA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CPTPP가 미국을 제외한 채, 중국은 원래 계획에도 없었고요. 제외한 채 CPTPP가 결성이 됐었는데, 여기서 영국이 합류하기에 이릅니다. 2023년 7월에 영국이 CPTPP에 12번째로 공식 합류하게 되고, 영국은 아태 지역이 아니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태 지역을 제외한 첫 번째 국가가 CPTPP에 합류하게 되는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경제 규모로 보면 세계 GDP에서 종전 CPTPP가 12% 정도 됐었는데,
이제 영국까지 합류하니까 영국이 한 3% 정도 되니까 15%로 이제 확대됐고요. 영국 입장에서만 생각해 볼게요. 잠깐. 영국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면 이미 브렉시트 했잖아요. EU로부터 탈퇴했잖아요. EU로부터 탈퇴하고 CPTPP로 다른 경제 동반자 협정을 맺은 거다. 물론 EU급은 아니에요. EU 같은 경우는 FTA 훨씬 더 이상의 경제 협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극단적으로 우리 돈까지 같은 돈을 쓰자 하는 건 이제 유로잖아요. 유로 지역. 막 그런 것처럼 EU는 뭐 서로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유로존이라고 생각해 보면 돈을 같은 돈으로 쓰자라는 의미는 중앙은행을 하나로 두자. 그 유로존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유로화라는, 물론 EU와 유로존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근데 유로존을 잠깐 비유를 해드리는 겁니다. 돈을 하나로 두자. 그러면 중앙은행이 유로화에 대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한 나라, 다른 나라들이지만 같은 통화를 쓰자라는 것은 굉장히 강한, 바인딩이 강한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FTA는 이런 여러 경제 동반자 협정의 레벨 중에 가장 저차원의,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자유무역하자, 관세 없이 무역하자라는 종류의 것이 FTA라고 볼 수 있고, Free Trade Agreement 혹은 Free Trade Area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인데 영국마저 합류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의미가 부여된 것이에요. 그랬다가 사실 이번에 논의됐다기보다는 EU도 자료를 보시면 CPTPP의 합류를 검토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세계 최대 단일 이 경제권이 EU죠. 일단. 근데 EU의 집행위원장, 폰더 라이엔 위원장, 이분이 싱가포르 총리하고 전화통화를 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때 EU와 CPTPP 간의 협력을 그러니까 EU를 CPTPP에 합류하겠다라는 의도가 아니라 CPTPP라는 메가 FTA가 있고 EU라는 경제권이 있으니 뭔가의 협력을 증대해보자 라는 논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EU 집행위원회는 공식적으로 CPTPP에 합류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일방적으로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그 상호관세로 세계 교육 질서를 완전히 격변을 만들고 미국발 이런 질서의 붕괴가 일어나고, 그러면 유럽산 제품을 더 많이 팔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경제 운동장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 놓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소위 유러피언 국가들, EU 회원국들이 미국의 수출을 못하게 되는, 미국의 수출 장벽이 놓이게 되면 그 밖에 나머지 나라에라도 적극적으로 수출을 해야 될 텐데, 수출을 하지 않으면 공장 가동이 멈춰서고, 그러면 일자리가 줄어요. 그럼 고용 충격이 오고 자국의 내수 경기 침체까지 와요. 그러니까 외수 경기만이 아니라 내수 경기 침체까지 찾아와요. 그것을 막아야 되겠죠. EU 집행위 입장에서는. EU 회원국들의 공통적인 논의 사안 아니겠습니까? 특히 마크롱 대통령이나 몇몇 지도자들은 더 강한 목소리를 내고도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 EU의 CPTPP 합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미국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 자체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상태입니다. 상호관세 발표 이후에. 그런 와중에 중기적으로도 구조적으로도 보시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갔지만 EU 같은 경우는 반대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절대적으로 많이 늘려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미국과 더군다나 뭐 이렇게 동맹국적 지위를 강하게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중국과는 뭐 디커플링 하기보다는, 또 중국과 적극적으로 뭐 좋은 협력을 갖는 것을 취하기보다는, 그건 아닐지라도 그래도 중국을 배제할 수는 없어.
EU 입장에서 대중 의존도를 축소하기는 어려워 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러니까 미국식 디커플링은 어렵다 라고 판단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일방주의고 또 예측이 불가능하고, 그렇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적극적인 협력은 아니더라도 나름 제한적인 측면에서의 협력은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이런 움직임 속에서 또 중국이 CPTPP와 뭔가 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해 나갈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 되겠죠. 그럼 그 부분까지 마저 말씀을 드린다면, 얼마 전에도 이 그림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트럼프가 관세 때리겠다, 관세 보복하겠다. 근데 시진핑 입장에서는 그러면 나는 미국에게 어떤 공격을 하지? 공격할 만한 카드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저는 가장 강한 공격이 그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미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구상을 하는 것, 연대하는 것, 경제적 연대인 거죠. 실제 스페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마친 이후에 시진핑이 뭐라고 했냐면, 관세 전쟁에서 승자는 없고 세계와 대립하면 스스로를 고립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와 대립하면서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해서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발표하면서 오히려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실제 중국의 대응을 생각해 보면, 중국 입장에서 이미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 비중이 15%가 소폭 안 됩니다. 근데 아세안이나 EU 이런 국가들은 굉장히 또 중요해요. 기타 나머지 국가들로 우회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우회 수출을 많이 키운 영향도 있겠지만, 어쨌든 미국과 수출을 미국의 수출을 많이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기보다는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85%에 달하는 국가들의 수출하는 것이, 더 긴밀하게 수출을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행보,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현상들을 무시할 수 없는데, 특히 끝으로 경제 이 공동 대응 움직임이 실제 가능한지, 중국 입장에서는 이미 한중일 경제적 공동 대응의 움직임, 외교장관급 회의를 또 했었고, 이런 경과 속에서 역시 캐나다의 워낙 미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대해서 했던 그 발언이 굉장히 기분 상했을 겁니다. 캐나다 국민들은 51번째 주가 될 수 있다 라는 이 트럼프의 말이, 캐나다 국민들은 굉장한 반 트럼프 움직임이 일어났었고, 당연히 캐나다 총선에서는 이 새 총리가 그 반미 감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 총선으로 선거에 승리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반 트럼프 민심을 앞세웠었어요. 그러니까 미국과는 끝이다라는 표현을 수없이 많이 했고요. 자, 그러면 이런 거대한 움직임, 그러니까 큰 지경학적 조류를 본다면, 세계적으로 EU가 CPTPP와 함께 하려 하고 있고, 미국은 이미 없는 상태고, 여기에 중국도 만약에 가세하고, 캐나다도 다른 나라들도 미국과 맞대응하려는 움직임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앞으로는 어떤 행보를 보일까라는 것을 좀 그림을 그려봐야 될 텐데, 제가 머릿속으로 그린 그림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단 거대 FTA가 또 RCEP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경익남에서도 RCEP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렸었습니다. RCEP이 있어요. 근데 RCEP은 중국, 인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대 경제 공동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도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CPTPP는 아까 말씀드렸죠. 영국이 여기에 12번째 회원국이 됐고요.
근데 RCEP과 CPTPP의 교집합 국가들이 있죠. 이렇게. 근데 이들 국가로서도 특히 뉴질랜드와 호주, 뭐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이들 국가도 EU와 뭔가 더 적극적으로 함께 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RCEP과 CPTPP의 교집합에 해당되는 나라들도 벌써 7개 국가가 되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건 RCEP과 CPTPP가 경제적 공동 대응의 협정을 맺을 수 있습니다. 굳이 미국을 드러내놓고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RCEP에도 미국이 없고 CPTPP에도 미국이 없는 상태니까 이 두 경제 동반자 협정이 공동 대응으로서 협정을 맺으면 그게 가능한 일이라면 그런 종류 실제 뭐 하나로 합치는 종류 멀지라는 선택을 하긴 어렵겠지만 여기에 EU까지 같이 공동 대응이라는 그러니까 적어도 RCEP 회원국들과 CPTPP 회원국들과 EU 회원국들은 우리끼리는 우리 비관세로 무관세로 수출입하자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한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미국으로 수출 못하는 수출품을 우리 이 체결된 국가들끼리 교류하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들 국가로서도 뭔가 미국의 그런 행보에 대해서 대응하는 움직임이 될 수도 있겠고 그냥 이건 좀 미세한 이야기지만 영국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EU와 함께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EU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것도 있겠지만 함께하지 않는 것이 함께하는 것보다 더 좋다라고 가감을 해봤을 때 셈법하에 가감을 해봤을 때 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여기에 EU까지 같이 거대하게 FTA를 체결해 버리면 나름 EU와의 뭔가의 경제적 협의도 더 늘려나갈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합니다. 이것은 뭐 저의 한 가지 생각이에요. RCEP과 CPTPP가 이미 교집합 국가들이 많고 이 교집합 국가들이 나서서 우리 같이 해보자. 그리고 이미 한국도 CPTPP에 대한 가입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EU도 노크를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는 저는 RCEP과 CPTPP가 뭔가 경제적 다른 건 몰라도 무관세 협정, 자유무역 협정 같은 경우는 체결할 수 있지 않을까 EU까지 합해서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을까 그게 경제적 공동 대응의 움직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큰 틀에서 보면 IPEF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CPTPP가 있고 그리고 RCEP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또 아세안이 있어요. 이렇게 치면 이 교집합에 해당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뭐 미국도 함께 들어오면 좋긴 좋아요. 그러나 트럼프가 이런 FTA에 반대하는 입장이잖아요.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입장이잖아요. 관세론자잖아요. 그러니까 관세론자니까 FTA를 철폐하면 철폐했지 굳이 이것을 가입하려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같이 가입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관세를 올려봐야 의미가 없는 거죠. FTA 협정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근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가입하려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는 과정인 거죠. 미국이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고립시킨다기보다는 미국이 스스로 고립됨을 선택하는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저는 공동대응, 경제적 공동대응 혹은 경제적 연대 뭐 제가 자주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리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가하고 러시아산 천연가스 에너지 수입하지 말자 서구 유럽 국가들과 함께 그런 입장을 취하니까 그동안에는 앙숙이었던 러시아와 중국이
서로 친해지고 인도와 친해지고 또 브릭스 국가들이 또 연대하고 그래 러시아산 원유를 우리도 싸게 수입하자. 싸게 수입해 주자가 아니죠. 그 국가들은 더 저렴한 원유를 살 수 있는 기회니까 와인하신 거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들 국가들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수출길이 막히니까 그러면 미국으로 수출하려던 수출 품목을 다른 나라에라도 무관세 협정으로 수출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좋을 텐데 살 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미국을 고립시키려고 의도적으로 했다기보다는 뭐 중국은 어떨지 몰라도 여러 국가들의 여러 입장차가 있겠지만 어쨌든 살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더군다나 미국식 관세 전쟁이 너무나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끼리 거대 FTA를 체결하자. 그리고 미국만 보호무역 조치로 고립이 될 수 있다. 결국 보호무역 조치라는 관세 장벽을 쌓는데 여러분 이솝 우화 기억하십니까? 제가 아주 인상 깊은 제 어릴 적 이솝 우화가 있는데 포도나무를 발견하고 포도나무를 나 혼자만 먹으려고 이렇게 이렇게 담을 이렇게 나무로 담을 다 막아놨죠. 그랬더니 그 포도나무가 어떻게 됐습니까? 스스로 죽었죠.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고립을 미국이 선택한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이쯤에서 제가 종종 공유해드렸지만 미국 내 저명한 인사 레이 달리오의 경고도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 달리오가 이렇게 경고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미국과의 분리를 고려하고 새로운 경제적 연결망을 만들어가면서 미국은 점점 더 우회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러면서 미국 경제 질서가 붕괴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배경하에 달러 가치가 약세화될 수 있는데 미국 경제에 대한 펀더멘털이 생각보다 약화되는 과정에서 달러화의 약세가 야기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부분도 또 생각을 해보고 레이 달리오도 굉장히 신사스럽게 미국이 오히려 우회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 고립될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말을 또 우회적으로 신사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바로 이런 미국이 세계 주요국들의 연대 움직임 속에서 스스로 고립되는 모습을 경험하는 것은 아닐까 라고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녹화를 위해서 공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피셜 클럽을 시작했고 유튜브만으로는 여러분과 소통하는 게 제한적이어서 매일 여러분과 뭐 글로도 목소리로도 여러분과 상호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매주 줌 수업을 통해서 또 매월 특강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경제 현안을 분석하고 함께 전략을 좀 학습하는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고정 댓글 상단을 확인해 주셔서 찾아와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녹화 마무리하고요. 라이브는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